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드레스 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유일한 소음인 저택이었다. 강서연은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정원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예술품들이 복도 곳곳에 놓여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이 집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완벽함은 살아있는 온기 대신 박물관의 냉기를 풍겼다. 그녀는 한태준의 아내였다. 법적으로, 그리고 서류상으로.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이 집에서 그림자보다 희미했다. 2년 계약의 결혼, 그녀의 역할은 단 하나였다. 그의 죽은 첫사랑 차유라의 대역. 그녀의 얼굴, 그녀의 머리 스타일, 심지어 그녀가 입는 옷의 취향까지도 모두 그 여자를 따라 만들어진 것이었다. 강서연이라는 개인은 이 계약 안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한태준이었다. 그는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짙은 기색과 냉담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을 스쳐 지나가며 마치 그녀가 가구의 일부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통과해 벽에 걸린 초상화 차유라의 그림으로 향했다. 그 눈빛은 짧은 순간 부드러워졌다. 유라야, 오늘 늦었어. 그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그는 그녀를 보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서연은 이미 익숙해진 가슴의 통증을 억누르며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도록 훈련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이 연극의 유일한 배우였고 관객은 오직 한 명뿐이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식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다. 한태준은 그제야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스쳤다. 마치 완벽한 모조품에서 아주 작은 흠을 발견한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식당으로 향했고 서연은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살아있는 유령이 되는 것. 식탁은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다. 한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서연은 조용히 음식을 입으로 옮겼다. 그녀는 이 집에서의 모든 식사가 마치 독을 삼키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의 무관심과 경멸이 가장 강력한 독이었다. 내일 저녁 파티 준비는 되어 있겠지. 유라가 좋아하던 스타일로. 그가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말했다. 또다시 그 이름이었다. 서연은 잠시 포크를 멈췄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취향이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차유라의 기준에 맞춰져야 했다. 그녀는 그저 그 기준을 실행하는 인형일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한태준은 곧바로 서재로 향했다. 그에게 이 집은 잠시 머무는 호텔과 같았고 그녀는 그 호텔의 이름 없는 직원과도 같았다. 서연은 홀로 남겨진 식탁을 바라보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2층 복도 끝에 위치한 그녀의 방은 이 저택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이었다. 방 한쪽에는 캔버스와 복원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것이 진짜 강서연의 세계였다. 그녀는 원래 촉망받는 미술품 복원가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막대한 빚이 그녀의 꿈을 앗아갔고 결국 그녀를 이 차가운 세장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낡고 손상된 그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사랑했다. 서연은 작은 붓을 들고 손상된 유화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먼지와 세월의 때가 거치자 희미했던 색채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녀는 이 일을 할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한태준의 냉대도 차유라의 그림자도 오직 캔버스 위의 세상과 자신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부서진 그림을 되살리면서 동시에 부서진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 아래에서 그림은 점차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아갔다. 마치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는 것 같았다. 언젠가 자신도 이 지긋지긋한 역할에서 벗어나 진짜 강서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계약 기간은 아직 1년이나 남아 있었다. 그때까지 그녀는 버텨야 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 밖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작업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한태준이 서재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였다. 그의 발걸음은 그녀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추는 듯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본 것일까?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이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 계약 조건 중 하나는 그의 눈에 띄는 어떤 개인적인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저 차유라의 대체품으로서 조용히 존재해야 했다. 만약 그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분명 분노할 것이다. 자신의 완벽한 모조품이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다행히 그의 발걸음은 다시 이어져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다시 캔버스로 시선을 돌렸지만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짧은 망설임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을 뿐.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멀게만 느껴졌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는 저마다의 삶과 이야기가 있겠지. 하지만 자신의 삶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녀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우는 것은 사치였다. 다음 날 저녁 저택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열렸다. 한태준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파티였다. 서연은 차유라가 가장 좋아했다는 디자인의 은색 드레스를 입고 그의 곁에 서 있었다. 완벽하게 꾸며진 미소와 우아한 태도로 그녀는 안주인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율성그룹의 아름다운 안주인이라 칭송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눈 속에 담긴 깊은 공허함을 잃지 못했다. 한 회장님 사모님은 정말 차유라 씨와 꼭 닮으셨군요.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한 사업 파트너가 아첨하듯 말했다. 서연의 미소가 순간 굳어지는 것을 한태준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잔을 들어 올렸다. 그에게도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닮았지만 결국은 가짜라는 사실을 상기시킬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연에게 차갑게 쏘아붙였다.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손님들이나 챙겨. 그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을 만큼 낮았지만 서연의 심장을 찌르기에는 충분히 날카로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파티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식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고 그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서연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테라스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태준이었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옆에 다가와 서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 역할은 안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 더욱 차갑게 보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말에 반박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당신이 만든 이 역할 놀이에 나도 지칠 때가 있다고,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외치고 싶었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극히 평범하고 순종적이었다. 그녀는 아직 그와 맞설 힘이 없었다. 한태주는 그녀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그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오늘 내 모습 유라와 정말 똑같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손이 올라와 그녀의 턱을 잡고 들어 올렸다. 그의 눈은 그녀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마치 감정가가 작품을 감상하듯 서연은 그의 손길에 몸을 떨었다. 그것은 애정이 담긴 손길이 아니었다. 소유욕과 확인,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공허한 접촉이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차유라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낯선 여자의 슬픔과 반항심이 뒤섞인 깊은 눈동자였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거칠게 그녀의 턱을 놓아주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잊지 마. 넌 절대로 그 애가 될 수 없어. 그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 뒤돌아 파티장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홀로 테라스에 남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여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강서연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날은 과연 올까? 그녀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율성 그룹이 소유한 아트 갤러리 율의 비상이 걸렸다. 개관 기념으로 처음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었던 19세기 거장의 풍경화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운송 중에 미세한 충격이었는지 아니면 보관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 때문이었는지. 그림의 특정 부분, 특히 하늘을 표현한 푸른색 안료가 급격히 변색되기 시작했다. 한태주는 경로했다. 이 그림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작품이자 율성그룹의 문화적 위상을 상징하는 작품이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미술품 복원 전문가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하지만 하얀 장갑을 낀 전문가들은 확대경과 각종 장비를 동원해 그림을 살피고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안료의 성분이 매우 희귀하고 불안정합니다.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그림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복원을 시도하려면 최소 수개월의 연구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전문가의 비관적인 보고에 태준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무능한 전문가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방법만 찾아내. 율성그룹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지만 전문가들의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에게는 이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저택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한태주는 서재에서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며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다. 강서연은 그 소식을 저녁 뉴스를 통해 접했다. 화면에 비친 손상된 그림의 클로즈업 사진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그 그림을 그리고 그 푸른색 안료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것은 프러시안 블루의 초기 형태였다. 19세기 초 일부 화가들이 실험적으로 사용했던 아름답지만 극도로 불안정한 안료. 빛과 습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잘못된 화학 약품과 접촉하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위험한 색. 서연은 대학 시절 이 안료에 대한 논문을 쓰기 위해 몇 달을 파고든 적이 있었다. 그녀는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자신이 미술품 보건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었다. 한태주는 자신의 정해진 역할 외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완벽한 인형이 예상 밖의 재능을 보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남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무지 속에서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그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며칠을 고심하던 끝에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늦은 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서재의 컴퓨터를 이용해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작성했다. 수신인은 한태준의 비서실이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간결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녀는 문제의 안료가 프러시안 블루의 변종임을 명시하고 그것의 화학적 특성과 변색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현대적인 화학약품 대신 특정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이용한 전통적인 안정화 기법이었다. 위험 부담이 크지만 성공한다면 부작용 없이 색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익명의 이메일을 한태준에게 보고했다. 태준은 처음에는 코웃음 쳤다. 어디서 나온 아마추어의 훈수인가. 하지만 이메일에 담긴 내용은 그가 며칠간 들었던 전문가들의 보고서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논리적이었다. 그의 지시로 이메일은 보건팀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을 읽은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회장님, 이것은 정말 놀라운 분석입니다. 이 방법을 생각해내다니.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기술 없이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결국 다른 대안이 없었던 태주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그 이메일의 지시대로 진행해 그리고 당장 발신자를 추적해. 어떤 놈인지 얼굴을 봐야겠어. 그의 명령에 따라 보건팀은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고 보안팀은 이메일의 출처를 찾기 시작했다. 며칠 후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그림이 완벽하게 복원된 것이다. 푸른 하늘은 본래의 깊고 청명한 색을 되찾았고 전문가들은 익명의 제보자에게 경의를 표했다. 한태주는 복원된 그림 앞에 서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이 남았다. 익명의 제보자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IP 주소는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쳐 추적이 불가능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으로 돌아왔다. 거실을 지나던 그의 눈에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두꺼운 미술사 원서를 읽고 있었다. 평소라면 무시하고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따라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심한 척 물었다. 미술에 관심이 있었나?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
책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황급히 책을 덮으며 표정을 관리했다.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차유라 씨도 그림을 좋아하셨다고 들어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의 완벽한 대역이라는 방패 뒤로 숨었다. 하지만 태준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 끝에 아주 희미하게 묻어 있는 터펜타인 오일의 흔적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황급히 덮은 책의 페이지 사이에 끼워져 있던 안료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 담긴 책갈피를 발견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의심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며칠 뒤 한 호텔에서 열린 자선 경매 행사에 태준과 서연은 함께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태준의 오랜 라이벌이자 SJ건설의 대표인 최진욱과 마주쳤다. 최진욱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태준과 악수를 나눈 뒤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한 회장님의 부인께서는 처음 뵙는군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최진욱의 시선은 집요하게 서연을 훑었다. 서연은 그 시선에 불쾌감을 느끼며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최진욱은 태준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인께서는 정말 놀라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인의 가족에 대해 조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창의적인 재능이 있는 집안이라고 하더군요. 그의 말은 교묘한 독침과 같았다. 그는 서연의 과거 그녀의 집안이 몰락했던 과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의 말은 창의적인 재능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기나 속임수 같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최진욱의 말을 흘려듣는 척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갤러리의 그림을 해결한 익명의 이메일, 그리고 서연에 숨겨진 지식 최진욱의 의미심장한 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혹시 그녀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태준은 서재에서 와인을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강서연을 단순한 대역 감정이 없는 인형으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에게 하나의 미스터리가 되었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녀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그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차유라의 그림자가 아닌 강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혼란스러운 호기심과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약 관계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율성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룹의 미래가 걸린 대규모 반도체 인수합병 프로젝트가 최종 단계를 앞두고 있었다. 이 계약은 한태준에게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아버지를 뛰어넘는 자신만의 업적을 증명할 기회였다. 모든 것이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정보 보안은 전쟁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폭풍은 예고 없이 닥쳐왔다. 어느 날 아침 언론사들은 일제히 율성그룹의 MA 프로젝트 내부 자료를 헤드라인으로 터뜨렸다. 제안서의 핵심 내용, 자금 조달 계획, 심지어 협상 전략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더 치명적인 것은 그 자료가 경쟁사인 SJ건설, 즉 최진욱의 손에도 들어갔다는 사실이었다. 인수합병은 즉시 중단되었고 율성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한태준의 사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책상 위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수년간의 노력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배신자는 내부에 있었다. 그는 보안팀을 호출해 맹렬하게 소리쳤다. 당장 쥐새끼를 찾아내
내일까지 범인을 내 앞에 데려오지 못하면 모두 옷 벗을 각오해. 최진욱의 함정은 정교하게 파놓아져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안팀은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제보 내용은 강서연을 향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했다. 회장의 아내가 비록 계약 결혼일지라도 어떻게 그런 기밀에 접근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뒤이어 나온 증거들은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서연이 늦은 밤 태준의 서재 근처 복도를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녀가 미술사 책을 찾기 위해 그곳에 갔던 날이었다. 또한 그녀의 파산한 아버지 명의의 휴면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 발견되었다. 최진욱이 교묘하게 입금한 돈이었다. 마지막으로 정보가 유출된 IP는 저택의 공용 네트워크로 위장되어 있었다. 모든 정황이 그녀에게 불리했다. 그날 밤 태주는 서늘한 분노를 품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런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증거 자료가 담긴 태블릿 PC를 그녀의 앞에 던졌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날카롭게 울렸다. 서연은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영상과 계좌 이체 내역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제가 아니에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책을 찾으러 갔던 사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태주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그녀가 유죄로 낙인 찍혀 있었다. 최진욱이 심어놓은 의심, 그녀의 숨겨진 재능에 대한 불신, 그리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그의 뿌리 깊은 편견이 합쳐져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의 필사적인 변명은 그의 눈에 파렴치한 거짓말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모습에서 계산적인 배신자의 얼굴을 보았다. 돈이 그렇게 필요했나? 그래서 내 뒤통수를 쳐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경멸적으로 물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아니에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손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 흘러나왔다. 그는 그녀를 증오의 찬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역시 너 같은 싸구려 대용품은 믿는 게 아니었어. 진짜 충성심 같은 건 가질 수 없는 부류지. 유라였다면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죽은 사람의 망령을 불러내 살아있는 그녀를 단죄했다. 그 말은 서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녀의 심장이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신뢰마저 없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저 차유라의 빈자리를 채우는 가짜일 뿐 어떤 진실도 허락되지 않는 존재였다. 태준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을 자신의 실수가 아닌 내부의 배신으로 몰아가야 했다. 그는 즉시 법무팀을 통해 결혼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강서연을 기업 스파이로 암시하며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그녀를 율성그룹의 위기를 막기 위한 제물로 삼았다. 언론은 미친 듯이 달려들었고 강서연은 순식간에 재벌가를 배신한 악녀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끌려 옷 몇 가지 만든 채 저택에서 쫓겨났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빛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가족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위로가 아닌 차가운 질책이었다.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겨우 살만해지나 했는데 네가 다 망쳤어. 다신 연락하지 마라. 최진욱이 보낸 돈을 태준의 합의금으로 오해한 아버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에게마저 외면당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혼자였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비처럼 쏟아지는 거리 한복판에 서서 그녀는 흠뻑 젖은 채 허공을 응시했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작고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분노였고 절망을 이겨낸 결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그녀 자신마저 파괴하지는 못했다. 순종적이었던 예술가는 빗속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복수를 다짐하는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고 있었다. 3년 후 이탈리아 피렌체, 아르노 강이 내려다 보이는 유서 깊은 건물 꼭대기층에 위치한 한 복원 스튜디오는 따스한 햇살과 오래된 캔버스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유럽 예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복원 전문가 헬레나의 작업실이었다. 헬레나는 거의 마법에 가까운 손길로 죽어가는 걸작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작업대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3년 전 서울에 비 오는 거리에서 울고 있던 강서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차유라를 담기 위해 길렀던 긴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세련된 단발로 바뀌었고 순종적으로 보였던 눈빛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깊이와 냉철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세상에 버려졌던 그날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그녀를 발견한 것은 이탈리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복원계의 거장 안토니오 벨리니였다. 우연히 한국을 방문했던 그는 절망에 빠진 그녀의 눈 속에서 숨길 수 없는 재능과 강인한 영혼을 발견했다. 그는 서연을 제자로 받아들였고 그녀의 과거를 숨겨주기 위해 헬레나라는 새 이름을 주었다. 안토니오의 가르침 아래 서연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기술을 흡수했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복원 기법을 개발해 나갔다. 그녀의 손에서 되살아난 작품들은 유럽 전역의 박물관과 갤러리에서 극찬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굴욕을 참아야 했던 무명의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존경받는 전문가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일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의 성공은 복수를 위한 발판일 뿐이었다. 매일 밤 그녀는 잠들기 전에 한태준과 율성그룹에 대한 뉴스를 확인했다. 그는 여전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세상은 3년 전의 스캔들을 까맣게 잊은 듯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16세기 초상화의 미세한 균열을 메우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했다. 그때 스승인 안토니오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따뜻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헬레나, 내 손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구나.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영혼은 돌보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다. 서연은 작업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제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마에스트로.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안토니오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복수는 독이 든 성배와 같단다. 상대방을 파괴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망가뜨릴 수도 있어. 하지만 명예를 되찾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신을 복원하는 과정이니까요. 스승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서연은 마침내 붓을 내려놓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안토니오는 그녀의 굳은 결의를 읽고는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후 그녀에게 한 통의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놀랍게도 율성그룹 산하의 아트 갤러리 율이었다. 갤러리 재개관을 기념하는 대규모 특별전을 기획 중이며 총괄 디렉터 및 자문 역할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헬레나를 초빙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운명의 장난과도 같았다.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곳에서 이제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전문가의 자격으로 돌아오라는 손짓이었다. 서연은 초청장을 들고 창가에 섰다. 피렌체의 아름다운 전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차가운 서울을 향하고 있었다. 3년 동안 그녀는 이날만을 기다리며 칼을 갈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조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울행 비행기표를 준비해줘. 그리고 율 갤러리 측에 초청을 수락하겠다는 답신을 보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상처받고 약했던 강서연이 없었다. 거기에는 자신감과 냉철함으로 무장한 헬레나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강서연, 3년 만에 처음으로 입에 담아보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다.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겠다는 선언이었다. 제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는 이제 자신을 태웠던 바로 그 불을 향해 날아갈 준비를 마쳤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수많은 인파로 붐볐지만 유독 한 사람의 등장은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듯한 아우라를 풍겼다. 선글라스 너머로도 느껴지는 냉철한 카리스마,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3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강서연, 아니 이제는 헬레나로 불리는 그녀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듯 떠났던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다. 공항 VIP 의전팀과 율 갤러리의 직원들이 깍듯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첫 만남은 율 갤러리에서 이루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3년 전 그들의 관계에 첫 균열을 만들었던 바로 그 그림이 걸려 있는 곳이었다. 한태주는 자신이 초빙한 세계적인 거장을 맞이하기 위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당연히 나이가 지긋한 유럽의 장인을 상상했다. 갤러리 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마에스트라 헬레나의 도착을 알렸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시크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먼저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자신의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한 뒤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한태주는 숨을 멈췄다.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강서연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강서연이 아니었다. 얼굴은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굴욕감에 움츠러들었던 어깨는 꼿꼿하고 당당했으며 애원하듯 그를 바라보던 눈빛은 이제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앞에서 떨리기만 했던 목소리는 이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차분한 톤으로
회의실의 공기를 장악했다.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충격, 불신, 혼란, 그리고 이름 모를 불길한 감정이 그를 덮쳤다.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고 내쫓았던 그 여자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앞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뇌리 속에서 3년 전 그를 혼란에 빠뜨렸던 익명의 이메일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조각들이 끔찍한 명료함과 함께 맞춰졌다. 그의 아버지가 아끼던 그림을 구해낸 아마추어 전문가가 바로 그녀였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그녀에 대한 그의 모든 기억을 뿌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그저 순종적인 대역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서연은 마치 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태준의 충격을 즐기듯 잠시의 침묵 후 자신을 헬레나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인생을 망친 전 남편이 아닌 그저 이번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 율성재단의 이사장으로 대했다. 그녀는 곧바로 회의의 주도권을 잡았다. 전시회의 주제부터 작품의 상태, 조명과 습도 조건까지 전문가적인 권위로 회의를 이끌어 나갔다. 갤러리 직원들은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카리스마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언제나 모든 공간의 지배자였던 한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공간에서 방관자가 되는 굴욕을 맛보았다. 그는 이 어색한 상황을 타개하고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대화에 끼어들려 했다. 그는 사적인 질문을 던져 그녀를 흔들어 보려 했다. 피렌체에서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그곳까지 가게 된 거죠? 그의 질문에는 날이 서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문가의 가면으로 그 질문을 막아냈다. 한태준 이사장님 안건에 집중해 주시죠. 제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녀의 차가운 대답은 감정적인 폭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공격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당황한 표정의 태준에게 쏠렸다. 회의가 끝난 후 태준은 복도에서 홀로 작품을 감상하는 척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서연. 그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부른 이름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과 같았다. 제 이름은 헬레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제가 맡은 일에 직함으로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는 지극히 전문적이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마친 그녀는 뒤돌아 자신의 비서에게 향했다. 태주는 전시장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자신이 완전히 파괴했다고 믿었던 여자가 돌아왔다. 동정을 구하는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러 온 여왕의 모습으로 그들의 힘의 균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역전되었다. 그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과거에 사로잡혀 혼란에 빠진 패배자일 뿐이었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의 폭풍이 그의 견고했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한태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서연 아니 헬레나의 등장은 그의 견고했던 성의 파문을 일으킨 돌멩이와 같았다. 밤늦도록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은 서류 위의 글자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그를 완벽한 타인으로 대하는 태도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3년 전의 기억을 되짚었다. 배신감에 눈이 멀어 그는 그녀의 말을 단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이상했다. 갤러리에 그림을 구할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여자가 그렇게 허술한 방식으로 정보를 팔아넘겼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의 이성이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보안팀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외부의 사설 정보원을 고용했다. 전직 국정원 출신으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였다. 태주는 그에게 3년 전 사건의 모든 자료를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며칠 후 정보원의 첫 보고가 올라왔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의 아버지에게 입금된 돈의 출처는 최진욱이 소유한 유령 회사의 자금 세탁용 계좌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었다.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을 피했던 함정이었다. 프로의 소행이라면 절대 남기지 않을 실수였다. 보안 카메라 영상 또한 조작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영상 분석 전문가는 특정 프레임에서 미세한 끊김 현상을 발견했으며 이는 서연이 복도에 머문 시간을 악의적으로 늘리기 위해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IP 추적 기록 역시 외부에서 저택의 공용망으로 우회 접속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임이 밝혀졌다. 보고서를 읽는 태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모든 증거가 그녀가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최진욱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고 자신의 오만과 편견으로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진실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한평생 한씨 집안의 일을 돌봐온 민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녀는 태준을 어릴 적부터 봐왔고 죽은 차유라 또한 살뜰히 챙겼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리며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 회장님께서 기억하시는 유라 아가씨는 진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 여사의 말에 따르면 태준이 순수하고 연약한 천사로만 기억하는 차유라는 사실, 야망이 크고 계산적인 여자였다. 그녀는 태준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율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를 더 탐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죽기 몇 달 전부터 최진욱과 비밀리에 여러 번 만났다는 사실이었다. 아가씨는 최 사장을 이용해 회장님의 신임을 얻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의 내부 정보를 조금씩 흘리며 최 사장의 약점을 잡으려 했던 거죠. 하지만 그건 불장난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렸지만 듣지 않으셨어요. 민 여사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는 유라의 죽음 이후 태준이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 진실을 숨겨왔던 것이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세계가 완전히 붕괴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성역처럼 여기며 그리워했던 사랑의 기억이 사실은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진 것이었다. 그는 가짜 우상의 이름으로 진실했던 유일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대용품이었던 강서연이 원본보다 훨씬 더 진실했다는 끔찍한 아이러니가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민 여사를 물러가게 한 뒤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잔인했던 말들, 경멸에 찼던 눈빛, 그녀의 애원을 뿌리치던 자신의 차가운 손을 떠올렸다. 후회라는 감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최진욱이 왜 그토록 강서연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는지도, 서연은 단순히 태준의 아내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유라와 최진욱의 관계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위험 요소였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잘못 짚었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죄책감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파괴한 삶을 어떻게 되돌려 놓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단순한 사과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헬레나의 프로필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차갑고 당당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의 모든 과오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진실의 무게는 이제 온전히 그의 몫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그녀 앞에 다시 서야만 했다. 복수의 무대는 이제 한 남자와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닌 거대한 권력과 자본이 맞부딪히는 전쟁터로 옮겨졌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프로젝트가 발표되자 대한민국의 모든 대기업들이 이 상징적인 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어들었다. 율성그룹 역시 문화 사업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한태준의 의지 아래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하지만 강력한 경쟁자가 유럽에서 나타났다. 세계적인 예술 투자 펀드인 에테르나 캐피털이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프로젝트 참여를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한국 지사의 수석 파트너이자 아시아 총괄 책임자는 바로 헬레나, 즉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율성 갤러리의 객권 디렉터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율성그룹과 정면으로 맞서는 경쟁자의 수장이었다.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두 사람의 대결은 불꽃을 튀었다. 먼저 발표에 나선 율성그룹은 막대한 자본력과 국내 네트워크를 앞세운 전형적인 대기업식 제안을 내놓았다. 압도적인 규모의 계획이었지만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비전은 부족했다. 한태준은 발표 내내 연단 반대편에 앉아 있는 서연을 의식했다. 이어서 단상에 오른 서연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발표를 선보였다. 그녀는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미술관의 철학과 비전,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그리고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그녀의 발표는 단순한 건축 계획이 아니라 한국 미술계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청사진이었다.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태주는 참담한 패배감을 느꼈다. 비즈니스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돈이 통하지 않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그를 압도했다. 그는 동시에 그녀에게 어떻게든 속죄하고 싶은 절박함에 시달렸다. 그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가장 익숙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그녀에게 연락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그녀의 펀드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심지어 그녀의 이름으로 된 개인 미술관을 지어주겠다는 말까지 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 방식이었다. 과거의 잘못을 돈과 권력으로 보상하려는 오만한 시도였다. 서연은 그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다. 그녀는 그의 그런 행동을 통해 그가 아직도 자신을 돈 때문에 움직이는 여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교묘하게 흘렸다. 율성그룹의 관대한 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녀는 차가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에테르나 캐피털은 비전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인생과 마찬가지로 돈으로 사거나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진심과 존중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죠. 그녀의 말은 공개적으로 태준의 뺨을 때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제안은 진심이 아닌 오만한 동정으로 비춰졌고 그는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
둘 사이의 전쟁은 이제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 자존심을 건 전면전으로 번졌다. 태주는 율성의 자금력을 총동원해 유럽의 유명 미술관들을 상대로 작품 대여 계약을 시도했지만 이미 서연이 수년간 쌓아온 인맥과 신뢰를 넘어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수를 한 발 앞서 읽고 있었고 그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바로 그 전쟁터에서 그를 서서히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당신이 짓밟았던 여자가 이제 당신의 세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이 격렬한 싸움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최진욱이었다. 그는 두 사람의 대결로 인해 한태준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한편으로는 에테르나 캐피털의 재무 상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시장에 퍼뜨려 서연을 흔들려 했다. 동시에 그는 외국계 헤지펀드와 결탁하여 율성그룹의 주식을 은밀하게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서연과 태주는 각자의 정보망을 통해 최진욱의 움직임을 거의 동시에 감지했다. 서연은 자신의 펀드를 공격하는 배후에 최진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태주는 자신의 회사가 적대적 공격에 노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겨누었던 칼날을 잠시 멈추고 등 뒤에서 나타난 공동의 적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날 밤 태주는 약속도 없이 서연이 머무는 호텔 스위트룸을 찾아갔다. 문을 열어준 서연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의 등장을 예상했다는 듯 놀라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거실에서 마주섰다. 전 남편도 비즈니스 경쟁자도 아닌 각자의 군대를 이끄는 두 명의 사령관으로서 생존을 위해 어쩌면 가장 위험한 동맹을 맺어야 할지도 모르는 순간이었다. 강서연의 호텔 스위트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태주는 그녀와 마주선 채 처음으로 자신의 방어막을 내리고 모든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조사한 모든 자료, 그녀가 최진욱의 정교한 함정에 빠졌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뒤늦은 변명이자 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 표시였다. 서연은 그의 자료를 차갑게 훑어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놀라움도 없었다. 이런 걸 이제 와서 제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죠? 동정이라도 바라는 건가요? 아니면 죄책감을 덜고 싶은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태주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모든 비난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 이건 당신에게 진 빚의 일부일 뿐이야. 그리고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한 정보 공유지. 태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 사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서연은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그동안 자신이 3년간 모아온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최진욱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 차유라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증거들, 그리고 그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핵심 인물의 행방까지 담겨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그들의 위험한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진욱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 태주는 율성의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최진욱과 결탁한 헤지펀드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거대한 금융시장에서 교묘한 함정을 파 최진욱의 자금줄을 마르게 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편 서연은 여론전을 담당했다. 그녀는 돈으로 망가진 명예를 진실의 힘으로 되찾고자 했다. 그녀는 사회 부조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와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녀는 기자에게 3년 전 사건의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겼다. 조작된 영상의 원본 분석 파일, 최진욱의 유령 회사에서 아버지의 계좌로 돈이 흘러 들어간 흐름도, 그리고 그녀의 팀이 유럽에서 찾아낸 핵심 증인의 녹취록까지. 며칠 후 대한민국은 하나의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율성 스캔들의 진실 천재 보건가 강서연은 어떻게 희생양이 되었나. 기사는 최진욱의 파렴치한 음모와 한태준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어떻게 무고한 아내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를 상세하게 폭로했다. 그것은 한편의 잘 짜인 범죄 드라마와도 같았다. 파장은 엄청났다. 최진욱의 SJ 건설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서 그는 순식간에 몰락했다. 한때 태준의 라이벌이었던 그는 이제 철창 신세를 질 위기에 처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강서연의 이름은 완벽하게 명예를 회복했다. 대중은 한때 그녀를 비난했던 것을 사과하며 불행을 딛고 성공한 그녀의 모습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닌 불굴의 의지를 가진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프로젝트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에테르나 캐피털을 최종 파트너로 선정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하지만 한태준에게 이 승리는 곧 굴욕의 시간이기도 했다. 기사는 최진욱만큼이나 그를 혹독하게 비판했다. 그는 집착에 눈이 멀어 아내를 버린 오만한 CEO로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다. 율성그룹의 이미지 역시 큰 타격을 입었고 이 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안건으로 올렸다. 이사회 회의실에 선태주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회사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 모두 인정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것은 그가 오만이라는 갑옷을 벗어 던지고 처음으로 보여준 진정한 책임감의 표현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호텔방에서 태준의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은 강서연 씨에게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겠다고 선언했다. 서연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한태준이라는 남자의 다른 모습을 보았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오만의 대가를 치르는 한 남자의 모습. 거대한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싸움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은 세상에 밝혀졌지만 그녀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세상이 다시 조용해졌다. 강서연은 승리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국립현대미술관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에 마련한 임시 스튜디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3년 전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던 그 밤처럼 그녀는 성공했고 명예를 되찾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희미한 통증으로 남아 그녀를 괴롭혔다. 그때였다. 스튜디오 통유리창 너머로 비를 흠뻑 맞은 채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한태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율성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값비싼 수트도 오만한 표정도 없었다. 그는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첫 반응은 분노였다. 당장 나가서 다신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가장 차가운 말을 내뱉으려던 순간 그녀는 그의 모습에 말을 잃었다. 그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과거의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그는 억지로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그저 빗속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고통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계산된 표정이 아니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참회였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풀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빗소리에 섞인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내가 틀렸어.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최진욱이나 회사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과 그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자신의 눈먼 집착이 거짓된 기억의 이름으로 그녀의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짓밟았는지에 대해 고백했다. 진짜 대용품은 당신이 아니었어. 나였지. 진짜 남편의 대용품, 진짜 인간의 대용품.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였던 건 당신이었는데 난 그걸 내 손으로 부서뜨렸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말이 자신의 죄가 스스로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다리가 힘을 잃고 풀렸다. 한때 거대한 제국을 호령하던 지배자가 그녀의 발치 앞 차가운 빗물이 흥건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완전한 항복이자 자존심의 완전한 소멸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서연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어떤 직함이나 역할도 더 씌우지 않은 채 불렀다. 그 이름은 그의 입에서 너무나 서툴고 간절하게 울렸다. 내가 어떤 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율성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남자로서 내 옆에 있을 기회를. 당신의 진짜 남편이 될 기회를 줘.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당신에게 빚을 갚는 데 쓸게. 그의 절박한 내원에 서연의 마음이 거세게 흔들렸다. 그녀의 상처받은 모든 세포가 문을 닫고 그를 빗속에 내버려 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가 주었던 모욕과 고독 배신감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그녀를 파괴했던 폭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후회 속에 익사 직전인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해야만 할까? 그의 변화는 진짜일까?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문을 닫지도 그를 일으켜주지도 못했다. 그녀는 그저 문지방에 서서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비는 두 사람 위로 공평하게 쏟아져 내렸다. 모든 힘의 균형이 무너진 이 자리에서 이제 모든 선택권은 온전히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빗속에서의 하룻밤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강서연은 그날 밤 한태준에게 어떤 대답도 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들고 그의 손에 자신의 스튜디오 열쇠를 쥐어주었다. 폐렴으로 죽기 싫으면 들어가서 몸부터 말려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그의 차를 몰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모든 상황의 주도권은 그녀에게 있었다. 서연은 그를 받아들이지도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보이지 않는 시험 기간을 주었다. 그녀는 국립현대미술관 프로젝트의 마무리 작업에만 몰두했다. 율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한태준은 이제 시간과 죄책감만 남은 평범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거창한 제스처로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변화를 증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일터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강서연이라는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좋아했던 작은 갤러리들을 찾아다녔고, 그녀가 과거에 몰래 읽던 미술사 책들을 밤새워 읽었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그녀의 세계를 진심으로 배우려 노력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분노나 질책 대신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최진욱에게 어떻게 이용당했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돈으로 보상하는 대신 그녀의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하고 품위 있는 방식으로 도왔다. 그가 망가뜨리는데 일조했던 가족의 유대를 그가 다시 회복시키려 애썼다. 그는 그녀의 스튜디오에 불쑥 나타나곤 했다. 하지만 CEO로서가 아닌 조용한 조력자로서였다. 그는 그녀가 밤샘 작업을 할 때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내려놓고 가거나 그녀가 지쳐 잠든 사이 어지러운 작업실을 조용히 정리했다. 그것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존중과 배려가 담긴 행동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국립현대미술관이 대중에게 문을 여는 날이 왔다. 서연의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다. 개관식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설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그녀는 연설 도중 관중 속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는 VIP석이 아닌 가장 뒷줄 구석에 서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질투나 소유욕이 아닌 오직 순수한 자부심과 애정만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영광을 나누려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승리를 조용히 지켜보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마음속을 올가매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변화는 진짜였다. 그날 저녁 화려한 파티가 끝난 후 서연은 홀로 남겨진 전시장에서 그를 찾아냈다. 그녀는 그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태조는 그것이 마지막 거절의 통보일 것이라 생각하며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하지만 종이에 적힌 것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것은 손으로 쓴 새로운 계약서였다. 제1조 한태주는 강서연을 오직 강서연이라고만 부른다. 제2조 강서연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일을 계속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양측은 서로에게 언제나 솔직해야 한다. 계약 기간 평생.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할 의향이 있나요?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다. 그는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고개를 들자 서연이 처음으로 그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었다. 모든 상처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동화 같은 결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과거를 잊음으로써가 아니라 과거의 실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새로 태어난 미술관의 복도를 걸었다. 더 이상 주인과 대용품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걸어갈 동등한 파트너로서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